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후임 우리 한성숙 총리 지명자의 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이틀로 정해져 있는 청문회가 잘 진행되고, 그리고 국회의 인준동의 절차까지 다 마치면 예상컨대 대략 6월 말에서 늦어도 7월 1, 2일 정도까지면 공식적으로 총리직의 인수인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총리로서 사실상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총리실에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들 얼굴을 뵐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인사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도 오늘 아침에 내용을 이렇게 정리된 것을 봤는데 아마 이 내용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나간 1년을 한번 정리할 겸 대략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 의미를 평가하고 앞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우리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것이 6월 4일, 대선 직후인 6월 4일 날 총리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지명을 받은 날부터 하면 1년이 좀 넘었고요. 지명받고 딱 한 달 후인 7월 4일 날 청문회에 거쳐서 정식 임명됐기 때문에 7월 3일이면 총리의 공식 임기로서도 1년이 됩니다. 그 1년 동안에 있은 일들을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정리를 해준 것 같은데 이거는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민망하나 여기에 써놓기를 어떻게 써놨냐면 치밀하고 잡음 없이 맡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한 1년이었다. 제가 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면 비교적 많은 일이 있었고 그리고 비교적 큰 잡음 없이 맡은 일은 어느 정도 정리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제 정치 생활에서 당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정부에 와서도 그렇고 당의 일이건 정부의 일이건 선거이건 어떤 일을 맡으면 맡은 일은 큰 실수나 실패 없이 처리해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크게 기억나는 것이 한 12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임기 초반에 가장 신경을 썼던 역점과제는 역시 에이펙이었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집권플랜 본부장이자 선대위원장으로서 대선 준비를 할 때 사실은 집권 100일 플랜 같은 것도 미리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가장 걱정하고 신경 썼던 일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에이펙 개최였습니다. 실제로 총리를 맡고 또
또 총리가 에이펙을 준비하는 그 책임자인 상황에서 굉장히 제가 난감한 입장이었는데 에이펙이 개최될 때까지의 초반 몇 개월은 거의 에이펙에 올인하고 몰두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10차례 현장 점검을 간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님의 탁월한 외교 리더십에 힘입어서 에이펙을 큰 문제 없이 성공시킨 것이 저로서는 임기 초반에 큰 보람으로 남아있고, 에이펙 성공은 내란 이후에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 정상 복귀시키는 신호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에서 시작해로 A로 끝나는 것 같은데, 두 번째로 기억나는 것은 글로벌 AI 허브 유치입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으로부터 20년 내지 30년 후에 돌이켜서 평가하면 대한민국의 AI 3강으로 가는 그 길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성과 중에 하나로 평가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허브라는 UN 관련된 국제기구들의 AI 관련 업무와 국제적인 AI 윤리 내지 기준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허브 역할을 하겠다 하는 대단히 담대한 구상이 글로벌 AI 허브 구상입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결합되었는데, 저는 실제로 이 글로벌 AI 허브를 각 기구들의 결합을 유도해내는 과정에서 직접 미국과 스위스를 방문해서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장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후에는 다자개발은행들까지 참여시키면서 합류를 주저하던 기구들의 합류를 결정하게 하는 노력을 했고, 그것이 우리 외교사나 또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 아주 이례적인 이런 국제기구의 맹아를 한국에 유치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글로벌 AI 허브는 이제 큰 구상이 정리가 됐고, 연차적으로 예산 투입 계획을 포함한 기본 계획을 기본 계획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총리직을 그만두게 되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 돌아가서도 이 일이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을 통해서 잘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일이 잘 진행되도록 챙겨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갈등의 돌파구를 마련했던 몇 가지의 경험들이 제게는 매우 큰 보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취임한 날, 당시 용산에 있었던 대통령실을 나서자마자 농성 중이던 농민단체와 면담을 했고, 그분들이 그 농성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구하셨던 요구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챙겨서 실제로 성과들을 내서 농민단체의 대표들과도 그 성과를 함께 의미 있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 취임 첫날 역시 그 취임 직후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제가 세종에서 당시 큰 사회적인 어떤 갈등이었던 의료 대란 문제, 의정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 의대생 전공의 그리고 의사단체 대표들을 제가 초청해서 만났고, 그것이 바로 의대생 전공의의 복귀 의사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결국 1년 6개월간 이어졌던 의정 갈등의 해소로 이어진 것 또한 아주 의미 깊은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요일인 어제도 한국 체대를 가서 그 현장 근처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국민참정권 침해, 선관위의 부실 선거 사태와 관련해서 직후에
대학생들과 만나서 소통을 했던 것을 또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 소통을 통해서 대학생 청년들이 이번 그 사태를 부실 선거로 보고 전면적인 재선거보다는 제도 개선, 선관위 개혁, 그리고 필요하다면 개헌에 이르는 그런 어떤 대안의 모색 등으로 방향을 잡게 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총리를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가면 본격적으로 두 가지를 하려 합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 그리고 정치권, 정당들이 청년 대학생들과의 대화나 소통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참정권 문제와 관련해서 청년 주도의 사회적 공론화를 지원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그 제안을 대학생 단체들에게 드렸습니다. 제가 총리직을 그만두게 되지만은 주로 사회적 공론화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에도 이 문제를 특별히 챙겨줄 것을 요청하고 계속 국회에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국민 참정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이 주도하고 선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의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정권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청년 문제, 청년들의 어려운 문제를 제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신경 써왔던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참정권 문제를 계기로 청년들이 직접 나서서 청년 문제를 토론하는 그러한 플랫폼을 그동안에도 추구해 왔고 오늘 주례보고 때도 대통령님께도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제안 드릴 것이 있고 국회와 당에 돌아가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청년들 주도의 문제 해결을 지원할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선관위 개혁과 관련된 원포인트 개헌을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진지한 여와 야 그리고 전문가들의 토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있으니 많지 진지하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반드시 적어도 국민 상당수가 국민 대다수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신 이 문제만큼은 여와 야가 합의해서 개헌을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도 서로가 다 우리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총리가 할 수 있는 실용 외교라는 장을 개척하고 열어낸 것도 저로서는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총리의 역할에 대해서 약간 저로서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가령 흔히 총리의 최고의 역할을 책임 총리다 이렇게 설정하면서 내정은 총리가 하고 외교는 대통령이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억하시겠지만은 저는 처음부터 총리는 헌법에 정해진 그대로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서 국정을 통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국정에는 내정과 외교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해 왔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종래에는 총리의 영역이 아닌 것으로 보통 생각되어 왔던 외교 부분에도 총리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돼서 꾸준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미국을 2번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을 뵙고 그때마다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뵀을 때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토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2번 미국을 갔을 때에도 2번 다 확인한 바입니다. 미국의 행정부의
이 최고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고 또 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AI 허브 관련한 노력을 한 것도 있고요. 오늘 이제 2박 3일의 일정으로 중국을 가게 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보아오 포럼에 초청을 받았었는데 비상경제 상황이 생기는 바람에 고민을 하다가 당일날 취소를 해서 굉장히 중국 측에는 외교적으로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계 다보스 포럼의 개최라는 계기를 통해서 중국 측에서 다시 한번 참석 요청을 해왔고 제가 이미 총리직 사의를 표한 상태라는 것을 중국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외교를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중국이 그 초청에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해서 제가 참석해 주기를 요망했고 그래서 제가 참석을 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몇 가지 노력을 할 것이고 몇 가지 만남이 있을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중국 방문이 끝날 때 별도의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 미국과 중국 외에도 그 글로벌 AI 허브 외에도 제가 관심을 갖고 우리 국익과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돼서 했던 몇 가지 외교적 노력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아마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게 될 시점에서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청산과 관련해서 행정부의 내란 청산을 책임지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행정부에서의 내란 청산이 선도적으로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국무회의에서 먼저 했고 그래서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비교적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마무리를 해냈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성과도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행정부 내의 내란 청산 과정이 그냥 행정부에 맡겨놓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외부의 개혁적 전문가들도 모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께 이 진행 과정에서 일체의 외부로의 어떤 진행 과정에 대한 언론 노출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적 성과는 내면서도 잡음이 없도록 일이 처리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과정에는 쉽지 않은 몇 가지의 일들도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근신 처분했는데 그 처분이 너무 경한 것 아니냐라는 국민의 비판이 있어서 제가 이것이 이후에 일정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봐서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것이 헌정사상 최초로 행사한 취소권 행사라는 총리의 권한 행사였다고 저도 이후에 확인했습니다. 원칙은 단호하게 일처리는 엄격하게 하면서도 최대한 잡음이 없게 해서 행정부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하면서 일처리를 마감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의 국정소통을 하고자 했습니다. K국정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면서 대학, 지방정부, 기업 등을 순회하면서 국정성과를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특별히 상공회의소라든가 중소기업 같은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방향을 이렇게 직접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문답을 한 경우는 사실상 별로 없었다. 거의 초유무에 가깝다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국정소통 노력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국무회의 생중계 등 국정 자체를 국민에게 개방한 대통령님의 노력과 성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저의 이런 노력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모든 공직자들이 고위급부터 실무 우리 공직자들까지 국정을 공개하고 소통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주도 성장을 총리실 책임하에 실행을 맡은 것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비공개로 착실하게 진행해 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메가시티,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은 저희들이 내용을 착실하게 진행해서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공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고요. 그 외에 광역통합, 결과적으로는 광주 전남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광주 전남 광역통합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것의 법 통과를 놓고 국회에서 상당히 행안위에서 이 난항에 부딪혔을 때 제가 직접 행안위를 찾아가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지하게 말씀을 드려서 통과의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광역통합과 관련한 일들은 총리실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만금의 현대차 투자가 발표된 이후에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 전북 대혁신 TF를 만들어서 정부에서 만든 플랫폼으로서는 기업과 정부 부처가 직접 참여해서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논의한 거의 사실상 최초의 플랫폼이라는 평가를 들었는데 이것을 몇 차례 해서 가장 난제인 새만금 내의 이 용지의 용도 전환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을 농림부 또 현대차 국토부 등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새만금 전북 이 대혁신 모델이 앞으로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해 왔고 또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지방 투자가 이제 공개되고 진행될 터인데 그것이 지방 곳곳에 적용되는 하나의 모범, 하나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일 큰 관심을 갖고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청년 정책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총리 주재의 국정대화를 쭉 해왔는데 한두 번 한 후에 이것은 청년들과의 대화로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미래대화 1, 2, 3을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청년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최초로 청년 정책 관계장관 회의를 신설한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에는 청년 문제를 전속적이고 고유하게 다루는 부처가 현재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전 부처에 걸쳐 있는 청년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플랫폼으로서 청년 정책 관계 장관 회의를 만드는 것이 첫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회의에 여야 정당의 청년위원장 현재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모경정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우재준 의원님 두 분이신데 두 분의 참여를 요청해서 현재 3번인가 4번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우리 사회의 미래이면서 현재의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미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청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협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청년 정책 협치를 실험해 봤고, 제가 대통령님께서도 이와 관련한 대통령님께도 이와 관련한 건의를 좀 몇 가지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원에 돌아가면 청년 정책을 다루는 국정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전속적인 플랫폼을 만들되 그 전속적인 플랫폼에 최대한의 여야 협치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방식을 제기하고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적어도 청년 정책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여야 없이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계기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의 하나의 작은 계기를 만든 것을 큰 의미로 생각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년관계 장관회의에 흔쾌히 참여해 주신 국민의힘의 우재준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살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도 매우 감사한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정부 출범 이후에 산재 문제를 포함해서 사실은 산불, 재난, 자살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은 인명이 불필요하게 희생되고 있다라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시고, 자살 문제를 총리실에 맡기셨을 때 사실 저는 국무총리가 돼서 맡았던 모든 일 중에 가장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자살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또 자원이 투입됐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기가 정말 어려운 일들이어서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참 너무 감사하게 저희가 이 일을 맡고 여러 가지 체계적인 노력을 하면서 저희들의 노력만은 아니고 국정의 전체 흐름 속에서 1000명대를 월 평균 넘어가던 자살자의 숫자가 현재 900대로 떨어진 지가 이게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총리실에서 계속 집중력을 가지고 이 관련한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것은 자살과 관련한 어떤 이 감소의 노력은 정부의 힘만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종교계 지도자 여러분들께 그간의 협력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종교 지도자와 이 종교인들 그리고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협력해 주셔서 이 자살 문제를 해소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실에서도 이 어려운 직무를 맡아서 애써준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문제로 생각을 별로 안 해왔던 산재 문제나 자살 문제 같은 것들을 정면으로 제기해 주신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실과 정부에서 다루는 이 어젠다의 영역을 확장한 것도 저로서는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의 범위가 넓어지고 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과거에는 정부의 어떤 부처에서도 잘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반드시 다뤄야 하는 영역으로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좀 관심을 갖고 다뤘습니다. 드론 대드론 문제는, 이 드론 문제가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매우 중요한 어떤 전쟁과 관련한 이 무기로 평가되고, 대드론 문제도 그러하고 해서
이것에 대한 중요성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것은 국방, 산업, 보안, R&D 전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다루던 정보 관련 부서나 산업 관련 부서나 심지어 국방부조차도 단독으로 다루기를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이 드론 대드론 문제에 대한 통합 가버넌스를 수립하고 민간 합동 TF를 만들어서 5월에 이것을 마무리를 했고 일정한 어떤 정부에 대한 건의안까지를 만들었는데,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했고 그분들이 본인들이 참석했던 정부 TF 중에 가장 열심히 했다라고 평가해 주실 정도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 TF에 참여해 주셨던 모든 전문가들께 감사드립니다. 반려동물 또한 이미 반려가족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상태인데 이것의 관련 부서가 어디여야 되는가까지도 정리가 안 돼 있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논의를 한 끝에 이것은 총리실 주재의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위원회를 만들었고, 제가 지난 간부회의에서도 제가 총리직을 그만둬도 총리실에서 관심을 놓지 말고 이 반려동물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우리 국민들 가운데 이미 엄청난 숫자를 차지하고 계신 이 반려 가족들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문제도 있었던 ODA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ODA 방향을, 큰 방향을 혁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와 문화 중심의 ODA로 큰 정책 기조를 변화시킨 것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정부와 정부의 역할 범위를 넓히고 그것이 특정 부서의 전속적 업무로 되지 않는 부분을 총리실에서 담당하게 한 것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워낙 현장 중심의 민생 해결을 강조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 대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새벽 총리가 되겠다, 국민의 새벽을 지키겠다고 말씀드렸고, 아마 1년을 돌이켜 보실 때 산불이 났건 아니면 어떤 그 국정자원 화재 사건이 있었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적어도 총리의 방문이 늦었다 하는 기사는 한 번도 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총리나 또는 특별히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행안부 장관과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님, 이런 분들이 다 최선을 다해서 현장 대응을 해서 지난 1년 동안에 적어도 정부가 현장 대응을 늦게 했다 하는 말씀은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색동원 사건 같은 경우는 강력한 대응을 제가 지시해서 일정한 결과를 보기도 했고, 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이것이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총리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국무조정실장님 중심으로 해서 피해액을 상당히 감소시킨 것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비상경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님께서 워낙 방향을 처음에 잘 잡아주셨고, 대통령님께서 해외에 순방하시거나 하는 동안에 총리가 본부장이 돼서 정부 각 부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비교적 저희들이 비상경제 기간에 안정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잘한 일이 있다 싶으면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은 꼭 잘했다기보다는 12가지 대목으로 그간에 했던 일 가운데, 지난 1년의 일 가운데 저희가 특별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잘 그 경험이 전수되거나 평가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은 총리 1년을 마무리하는 간담회이기 때문에 총리를 끝낸 후에 나가서 총리 1년은 제가 입을 정치인으로서의 입은 딱 닫고 1년을 보내서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시기가 끝나고 나가게 되면은 뭐 정치인으로서 이야기할 기회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꼭 질문을 주시면 꼭 필요한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국정을 대통령님의 명을 받아서 통할했던 국무총리로서의 1년 성과와 평가 또는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주로 논하는 그런 간담회였으면 좋겠고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기자님들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총리님께서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명을 받으신 기자님께서는 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 되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총리. 저 국민일보 최예슬인데요. 지금까지 말씀해주셨던 총리로서의 성과들이 앞으로의 행보에서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지금 지선 끝나고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뭐 총리로서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차기 행보와 관련해서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리로서의 경험이 앞으로 제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은 제게 어떤 개인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 보다는 총리로서의 경험이 국정에 어떻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저로서는 도리일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통령님을 이렇게 도우면서 함께 집중적으로 함께 일을 했던 시간이 지난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당 대표 시절에 대표와 정책위 의장, 총선을 지휘하는 대표와 총선 상황실장,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 후보와 집권 플랜 본부장, 후보와 선대위원장,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과 총리로 이어져서 약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함께 대통령 곁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비교적 실용주의적이면서 그다음에 일을 맡으면 크게 큰 갈등이나 어떤 잡음 없이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중시하는 어떤 제 스타일이 좀 반영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이제는 우리 정부의 국정 1년은 대통령님께서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는 엉망진창이었던 것들을 정리하고 큰 틀을 잡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그 방향을 쭉 이제 진행해 나가는 본격적인 추진 시기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제가 당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당과 국회에서 대통령님의 국정 방향, 국정 계획 이런 것이 안정적이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데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정부 여당은 한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구조는 미국은 대통령이 각종 선거에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직접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법상 대통령 또는 당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들이 당 파견 어떤 내각 구성원들이 선거운동을 직접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은 정부 여당이 한 몸이지만 정부가 국정 지지율을 국정을 잘해서 만들면
그것을 대략 한 2달 정도 못 미치는 선거 기간에 마치 이어달리기를 하듯이 국정 지지율을 딱 가져가서 당에 토스하고, 그럼 당이 그것을 선거 기간 동안 또 달려서 선거 결과를 만들어서 다시 정부에 토스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정부가 또 대통령과 정부가 국정을 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어달리기 방식입니다. 지내놓고 보시면은 지난 그런 의미에서의 정부와 여당은 공동 운명체죠. 근데 지난 시기를 쭉 보시면 대략 지난 시기 1년 정도에 대통령의 거의 정말 더 잘하기 어려울 정도의 리더십이 국정 지지율을 이끌었고, 그것이 핵심적인 요인이었다는 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선거하기 전에 여러 여론조사라든가 관측이 예상했던 선거가 대략 이 정도로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결과가 그 당시의 예측에는 좀 못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더 성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구조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국정 지지율을 이끌고 그 국정 지지율이 당의 지지율을 이렇게 견인하는 그러한 구조가 작동한 시기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작동한 시기에도 국정 지지율과 당의 지지율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선거를 치르고 난 이후에 국정 지지율과 당의 지지율이 다 이렇게 쭉 하강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거 결과로 해서 선거 결과가 전체적인 당과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걸 수도 있고, 또 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무겁게 내려가면서 또 국정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걸 수도 있고, 이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또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선거 결과로 인해서 대통령이 견인해서 올라가던 국정과 당의 지지율이 선거 결과 후에 이렇게 같이 동반 하강하는 시기를 지금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제 임기 1년 차가 되고 선거가 끝난 지금이야말로 당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당정의 완벽한 이 일치와 협력, 두 번째로는 선거 이전보다도 더 당이 이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면서 전체적인 당정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다. 더 넓고 깊게 노력을 하고 그 역할은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까지처럼 지금 이후로도 대통령님의 어떤 역량과 성과주의 리더십은 전 발휘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저는 아마 임기 마지막 날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은 마지막 날까지 정말 극대화돼서 발휘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과정과 전체 이 여권의 구조를 살펴볼 때 지금은 당이 훨씬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잘할 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곧 당으로 돌아가면 그런 방향에서 당의 지지율을 회복하고, 그리고 당의 지지율을 회복해서 그것이 국정 지지율의 회복으로도 이어지고 국정 동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저는 전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까 드셨으니까 그 앞에 먼저 하시겠어요? 얼굴이 안 보여서. 총리님 안녕하세요. 저 매일경제신문 류영욱 기자입니다. 저 다른 게 아니라 총리님
그 산하에서 하고 있는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금 보완을 하고 막판 당금질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당정안 일치라기보다는 여당 대표께서는 이제 보안수사권의 폐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제 법무부 장관님 같은 부처에서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데, 총리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어제 한찬식 민정수석님이 새로 지정이 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권 내에서도 일부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인사에 대해서도 총리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그 질문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 제가 가급적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검찰개혁 관련한 논의와 진행, 처리는 일관되게 당정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것은 1차 입법 예고안을 당에 보내는 과정을 포함해서 그랬습니다. 당과 협의하거나 당이 이 정도 내용으로 보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때 보내왔다 하는 점을 우선 먼저 확인해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검찰개혁안과 관련해서 크게는 두 가지의 개인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어디에 배속시키면 좋겠는가 하는 1차 검찰개혁안에서 가장 큰 쟁점에 대해서는 저는 행안부에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만 그 방향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나머지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당과 함께 그리고 당으로 보내서 토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2차 이제 관련한 내용인 보안수사권을 포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꽤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보안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고, 누차 그것을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행안부 등 또는 관련해서 정부 내에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꼭 정부 내가 아니더라도 진보적인 검찰개혁론자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가령 제가 기억하기에는 민주당과 함께 검찰개혁을 어떤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조국혁신당에서도 중수청의 배속 문제에 대해서도 초기에 당론으로 법무부에 두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오히려 공소시효가 임박한 문제라든가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아주 최소한의 예외를 두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는 이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보안수사권을 그냥 폐지하자. 그러니까 소위 어떠한 예외도 두지 말자라는 입장이 있고요. 또 최소한의 범위에서의 그 예외를 두자.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든가 너무 전문적이라든가 아니면은 가령 경찰의 비위를 수사하는 문제를 경찰에서만 다 해서 더 수사할 거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아니다고 검찰에서 보안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최소한의 예외를 두자는 입장, 그러니까 완전 폐지론, 일부 예외론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수사권은 아니고 그래도 경찰에서 쭉 수사한 것을 공소청으로 넘기면 이걸 보고서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다 맞는지 불러서 확인은 해보는 정도의 그런 사실조사, 그러니까 수사와는 다른 그런 정도는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 관련한
검찰개혁 추진단에 지침을 주기를 기본적으로는 폐지를 원칙으로 해서 폐지안을 기본으로 해서 입장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 입장을 여러 번 전달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최소한의 예외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100분 이해합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님께서는 동시에 저도 그렇게 건의드렸고 대통령님도 오케이 하신 것이 그렇지만 본인의 생각과는 별도로 워낙 검찰이 그동안 믿지 못할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딱 자르는 것이 좋겠다라는 국민의 여론이 상당하니까 그냥 국회로 보내서 폐지로 결론이 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을 예상하거나 또는 그렇게 될 것을 사실상 예측하면서 국회로 가도록 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제게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누구보다도 정치 검찰의 또 조작 기소의 피해를 많이 본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 검찰이나 또는 검찰의 어떤 기득권 유지를 지지하고 응원할 이유가 1도 없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치 검찰한테 많이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혹시 최소한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국정 책임자로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수기를 해라. 아마 대통령님께서 지금까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밝힌 여러 입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딱 단어를 뽑으라면 저는 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칙은 폐지다. 근데 내 생각엔 예외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다. 근데 국회에 가서 이것이 완전 폐지로 된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수기하라. 이 네 가지 정도가 저는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밝히신 입장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님의 뜻까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논의를 진전시켜야 했던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뜻은 일반 국민의 한 분 한 분의 뜻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의 뜻도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다 존중해서 지금까지 논의를 해왔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든 것을 포함하더라도 보안수사권 폐지가 현 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안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검찰개혁 추진단에 여러 차례 표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혹시 이것을 이러저러한 정치적 이유, 심지어 제가 이후에 총리를 그만둔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것을 미루려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하거나 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이 문제는 이미 지방선거 전인 5월 전에 제가 오히려 총리실에서 먼저 이 문제를 빨리 끝내자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당에 제안했던 사안입니다. 그때 오히려 당에서 이건 늦추자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민정수석과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그 신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은 아니고요. 다만 그 개인에 대한 어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대통령님께서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사에 대한 결정을 하셨다면 저는 추측건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미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있는 이 국정의 진행에서 최소한 이 정부 하에서 검찰이 과거와 같은 정치 검찰의 어떤 권력 남용 이것을 자행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그것을 안정적으로 국정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하다. 근데 전체 흐름에 있어서는 이미 검찰의 권력은 상당히 축소된 상태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전체 국정의 안정성을 꾀하면서 공소청으로 가게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의 검찰의 공소청으로의 전환, 그런 과정을 검찰 내부를 잘 알고 있는 그 경험자에 의해서 그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그 국한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대통령님의 판단이 작동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이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연속되지 못하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노력을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것이 뒤집혔던 것처럼 모든 것은 다 뒤집힐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에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싶은 것, 그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검찰 개혁을 포함한 모든 국정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발전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로서는 대통령님의 그러한 판단을 믿고 전체 그림을 보고 그 국정에 대한 청사진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라는 것을 현직 총리이자 앞으로 또 국회와 당으로 돌아갈 여권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그 뒤에 한 분 아까 손 드셨지 않나요? 네, 그 거기 먼저 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신문의 김봉철 기자입니다. 아무래도 그 시기가 시기인 만큼 현안 질문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하나만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뭐 경제지들도 많이 보도를 했는데 보유세 관련해서 인상이라든가 부동산 문제 그 세제율 개편 관련된 그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의 어떤 결과에도 부동산 문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거는 아주 단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시면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있어서 세제 문제는 열어놓되 논의하고 그러나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보고 쉽게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현재도 그런 연장선상에서의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상황에 대한 판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따로 저도 또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정책 당국에서도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구체적으로 무엇을 딱 예단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라고 합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총리직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통령님께서 따로 전해주신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성숙 총리 후보자와도 1년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좀 어떤 분이라고 평가하셨는지, 그리고 차기 총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대통령님과는 저희가 뭐 매주 주례보고 회동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제 사의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쭉 나눠왔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딱 기억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러저러한 자리에서 아마 말씀하고 표현하신 것을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성숙 총리 후보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인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총리를 그만두게 되면 후임 총리로 모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몇 분 중에 한 분이고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는 일을 잘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유연하고 그리고
이 잠재력의 범위가 굉장히 넓을 것으로 보이는 분이어서 저는 총리직을 굉장히 빨리 흡수하고 잘 해내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기 총리에게 드릴 말씀은 고생 좀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죠. 이게 저는 사실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과분한 직책을 맡아서 1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보다 훨씬 더 역량 있는 분이 오셔서 지금 국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집중적 과제, AI 전환이라든가 또는 민생 경제 이런 것들의 그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인데 거기에 아주 적임자가 오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한성숙 총리 후보자께서 경험이나 또는 어떤 경험이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에서도 다 보완이 될 것이고 당에 돌아가서 또 저희 같은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잘 해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총리님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 채널의 이준성 기자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총리 재임 동안 그 청년 정책 뭐 관계장관회의 수차례 하시는 등 이 청년층에 대한 되게 관심을 많이 쏟으셨던 걸로 아는데 사실 청년층이 정부 여당에 향한 시선도 좀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제 당에 복귀하시면 청년층에 좀 더 신경을 쏟으실 것 같은데 이 청년층의 현재 여론과 앞으로의 청년층의 마음을 되돌리게 위한 보관 일단 하나 여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당내 분열이 조금 심해지고는 있는 양상인데 지지자나 당원들이 서로를 향해 멸칭을 쏟아내는 등 좀 이게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랑 당에 돌아가시면 좀 통합을 이뤄내기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여러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해왔는데요.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와 어떤 국정 지지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도 지난 1년 동안에 청년들의 국정에 대한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그에 못 미쳤습니다. 저는 이걸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비단 현재의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불만족을 넘어서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한 우리 청년층의 어떤 체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당에 돌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갈 몇 가지 보관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몇 가지의 그러니까 여당으로서의 변화가 필요한데 오랫동안 생각해온 것 중에 하나는 민주당은 이제 그 여당으로서의 품격을 더 높여야 하고 그리고 이 문화를 혁신해야 하고 그리고 대단히 청년적인 정당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통상적인 어떤 정책 정당, 당원 주권 정당 이런 것에 더해서 저는 뭐 워낙 정책을 중시하고 또 당에서 정책위 의장이나 민주연구원장 이런 걸 두 가지 다 해본 좀 몇 안 되는 사람이어서 정책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당원 주권 시대라는 말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여서 당원 주권에 대해서 매우 중시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만은 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강조해왔던 그런 가치들 말고 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생각해야 될 새로운 키워드 중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품격, 문화, 청년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청년 정책을 강화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청년 문제만큼은 협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당에 돌아가면 이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저는 청년 정책만큼은 협치하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청년 대학생들과의 지속적인 국정소통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참정권 문제가 저는 매우 소중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곰곰이 요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투표 외에는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그 표현의 기회가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 분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에 돌아가면 지금까지 총리실에서도 사실 제가 제일 노력한 부분인데 이번 그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고 훨씬 더 아주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청년들, 대학생들, 청년 근로자들과의 대화를 제가 아마 당에 가면 뭐 제가 개인으로 서든 개인 의원으로 서든 또는 제가 당직을 맡게 되든 어떤 민생 대화의 제일 주 플랫폼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분열과 관련해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는 어떤 선거 시기 이후에 이러저러한 논쟁과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도를 넘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민주당의 분열을 경험해 봤던 사람입니다. 민주당은 과거에 열린우리당, 민주당에서의 열린우리당의 분당 이후 몇 년을 지내고 다시 통합민주당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있을 때까지 몇 년 동안 너무나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정당이 분열하면 그 정당원 모두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주장을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이든 자기와 입장이 다른 상대를 이렇게 멸칭화해서 부르는 것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저는 절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적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 답할 때도 제 어떤 부덕의 소치로 혹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떠한 질문이 야당에서 와도 비교적 절제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어떤 언어로 공격을 해와도 조금은 다른 언어로 그것을 이렇게 대응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당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 당분간의 시기를 거친 이후에 당 내에서 언어로든 태도로든 또는 정치적 노력으로든 당이 화합하고 통합하는 쪽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 저는 뭐 지금까지도 그런 스타일이었고 최대한도로 화합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잠깐 갔다가 이리 가겠습니다. 저 총리 할 때 좀 이렇게 손 많이 들고 질문하시지 오늘 갑자기 질문이 많아지는데 자 그쪽에서 하시고 여기 두 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저는 조세일보 소속 광명곤이라고 합니다. 12가지 오늘 성과 중에 하나가 중동전쟁 비상경제 안정 대응을 짚어주셨는데 현재 이제 고환율 문제가 되게 뉴노멀이 되는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오늘 중국 가시는데 위안화 환율도 지금 225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년간 이 환율 문제에 대해서 좀 소회가 궁금합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부동산 문제하고 환율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양극화 문제죠. 사실은 어느 시기 이후에 정책을 하거나 경제를 하는 사람들의 최대의 고민은 양극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AI
전환 시대 또 코스피가 이렇게 급등하는 시대에도 사실 마음 한 구석이 편치 않고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양극화의 그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나 정부 여당은 항상 두 가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전체 그림을 보면서 전체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그 결과가 만들어낸 긍정적인 숫자에 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그 두 번째의 대목에 양극화, 뭐 환율, 부동산 이런 것들이 있겠죠. 누가 해도 쉽지 않았을 문제이고 저희로서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절대 쉽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지금 적어도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어려움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총리직을 그만두고 나가면 또 한편으로 조금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저의 자유로운 어떤 의견을 또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원 이기림 기자입니다. 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질문드릴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당에 복귀하시게 되면 그동안 이제 고위당정 협의체를 주재하시던 총리로서 이제 국민 주권 정부가 꼭 이뤄내야 했던 정책을 혹시 추진하셨던 게 있는지, 그러니까 성공하셨던 게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동안 당정과의 협의 과정에서 혹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당에 복귀하면 당의 입장에서 이제 정부와 협의를 하시게 되는데 어떤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당정 협의를 이뤄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정부 측 이제 구조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손발이 뭐 더 잘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쓴소리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정부 여당의 관계, 여당과 정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쓴소리가 아니라 솔직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솔직한 소리, 그 솔직한 소통을 통해서 방향을 잘 함께 잡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정부에서는 정부 내에서 그리고 앞으로 당에 가면 또 당에서 당연히 여당의 일원으로서 정부에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런 방향이 더 바람직한 것 같다 싶으면 정부에 대해서든 또 대통령님께 대해서든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지금까지처럼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여당은 또 정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실제와 성과입니다. 여당의 구성원은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정부 여당이 한몸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안정감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더 좋은 개선 방안이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해서 그거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양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양면을 다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과거에 잘 안 된 것이 있느냐, 앞으로 어떤 것을 하겠느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는 상대적으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방향이 잡혀 있는 국정과제를 쉴 새 없이 이렇게 뛰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여당은 뭘 좀 해주면 좋냐면은 정부보다는 훨씬 더 일상에서 민생에 닿아 있기 때문에 큰 국정과제의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사실은 대통령님께서 국무회의에서 굳이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당에서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그것들을 당해서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정부는 크게 보아서 당정이 협력하거나 또는 대선을 통해서 이미 국민에게 하겠습니다 하고 공약해서 하기로 한 바를 집행해 나가는 부분이어서 조금 더 긴 호흡을 갖고 앞으로 그 다음에는 이런 방향으로 가자 하는 것을 연구하는 그런 기능이 고유의 기능은 아닙니다. 저는 당이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원래 기본사회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다 한다면 정부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돼야 더 잘 진행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저는 원래 제대로 됐다면 당의 품격 있는 기본사회, 제가 그냥 가칭을 만들어 본 겁니다. 품격 있는 기본사회 정책 TF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대선이 끝났으면 끝,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아이디어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것이 첫째. 그러니까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더 현장에 관련된 것. 이 두 가지를 당이 계속 돌려주면서 정부에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무엇이 부족했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저는 제가 당에 돌아가게 되면 그런 양면에서의 기능이 더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갈까요? 이쪽 갔다 갈게요. 예. 요렇게 1, 2, 3 그렇게 가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세 분 쭉 다 말씀 듣고 제가 종합해서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예, 저 조선일보 김용필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혹시 총리직을 수행하시면서 그동안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미진했다라든지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가 좀 궁금하고 그것을 당해서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풀어가실지 구상하고 계신지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네, KTV 기자 김용민입니다. 저 1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역 발전, 지방 발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듣고 싶은데 사실 지난해 9월이었죠. 대통령께서도 선택이 아닌 운명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고 그래서 5급 3특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간담회도 총리께서도 이제 새 정부때는 서울에서 더 많이 하셨고 이런 어떤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도 사실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 국민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그런 5급 3특에 대한 괴리감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정책 그리고 5급 3특이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EBS의 금창호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교육당국이랑 예산당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좀 이슈입니다. 지금 교부금이 그 내국세 20.79%로 자동으로 편성되고 배부되는데 이런 일률적인 배부 방식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필요하면은 좀 어떤 방식을 고려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쭉 다 할게요. 제가 쭉 한꺼번에 말씀해도 될 것 같아요. 저 아까 손 드셨던 것 같은데. 네. 네, 저 OBS 이여진입니다. 그 아까 대통령께서 이 자살이랑 함께 산재 문제를 주요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실제로 임기 초에 그 초단기적으로 이 산재 예방에 성과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에 노동부 자료 보면은 산재 재해자 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인데 이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곧 전당대회 시작되는데 이 상대 후보 측에서 이런 과제를 제대로 완수하지 않고 당대표직에 도전하는 데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 어떻게 방어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또 앞에 대충 다 하신 건가요? 이제 여기 질문 거의 하면 이제 마무리해도 될까요? 여기까지 하면? 없으신 예. 총님, 저 중앙일보 하준호입니다.
저는 그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추가 질문인데 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보고 또 이렇게 좀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긴 했었지만 일각에서는 그런 그러니까 이 제대로 한번 형사사법 체계를 다 이렇게 좀 고치는 것인데 한번 해보고 또 고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그 정부로서는 무책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단에서 좀 이 보안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어떤 혼선과 피해가 우려가 되고 또 그에 대한 좀 대비책 이런 거를 좀 그 생각을 해서 좀 마련한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주신 거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직을 하면서 아쉬웠던 것은 사실 제일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참 아쉽다 하는 부분은 사실 청년 정책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본 것 같습니다. 대화도 해보고 그런데 고민을 저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어떤 청년들이 갖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잘 해서 근본적으로 크게 우리 사회에서의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 불안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는가, 그런 큰 어떤 기류가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쉽게 그렇다라고 답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게 참 어려운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정말 했는데 조금씩의 개선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저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에 돌아가면 소통도 제일 많이 하고 그리고 관련 정책도 제일 집중적으로 한번 좀 노력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당에 돌아가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연구원장, 민주연구원장이라는 자리와 정책위 의장 두 가지를 해봤는데 그 체제가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역량이 잘 재조정되면서 한편으로는 정책이 강화되고 또 한편으로는 연구원은 어떤 당의 큰 틀에서의 어떤 전략을 더 좀 집중하는 쪽으로 그렇게 재편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전체가 고민해야 될 정말 최대의 두세 가지 축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은 이 청년층의 미래를 함께 소통하면서 개선해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정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 좀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 중에 의미 있는 것 하나는 우리 정부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인데 여러 가지 그거를 막 능동적으로 풀어가기가 좀 어려운 조건이었던 것이 조금 개선된 것. 즉 지방 주도 성장을 본격적으로 이제 그동안 계획했던 것들을 이제는 대통령님과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 맞는 시도지사들도 더 많아졌고 지방의회들도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갖고 있던 5급 3특의 구상도 있고 또 지금 새만금의 현대차가 투자하면서 생긴 전북의 변화도 있고 광주 전남 통합도 있고 아마도 그 외에도 메가시티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조만간 현실화될 어떤 대기업들의 어떤 지방 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지방에 좀 변화의 계기들이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집권 2년 차를
맡게 되는 우리 정부로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아까 앞으로 당에 돌아가면 어떤 걸 주로 하고 싶냐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예를 들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4대 개혁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법, 언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이제 1, 2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상당히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남아있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가는 그런 어떤 금융, 증시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개혁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가 지방주도 성장을 실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 거기에 있어서 어떤 걸림돌들을 입법 차원에서 정리하는 일종의 지방제도 개혁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방향을 잡고 가면 이것을 당이 한편으로는 속도로 뒷받침하고 한편으로는 미처 못 이렇게 눈이 닿지 못한 것을 찾아서 해주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정부 또는 지방교육의 어떤 예산과 관련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지방의 교육교부 문제뿐만 아니라 어제 제가 민주당의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 워크숍을 갔는데 그때 광역단체장들이 쭉 토론을 하시는데 다들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절감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해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이슈를 포함해서 조만간 이제 원래는 제2국무회의라는 틀로 한번 새로 모으자, 모아서 논의를 하자 하는 그런 자리가 됐건 어땠건 본격적으로 한번 그 관련한 문제를 논의해서 조정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와 관련해서는 그 수치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수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지금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그동안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님으로부터 듣기는 이제 통계를 잡고 계산해서 발표하는 시기가 있고 실제 진행 시기가 있어서 예를 들어 오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공식 발표되는 시점의 통계는 반영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현재 이번 달 현재의 통계는 아직까지는 비공식계인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비공식계와 관련된 최근 일정한 기간의 통계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하강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현장을 쭉 가봤습니다마는 특히 50인 이하, 50억 이하 이런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문제는 참 어렵더라고요, 해결이. 아마 우리 노동부 장관님도 제일 이 난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은 그야말로 전체적인 문화의 개선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의 이러저러한 어떤 목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당에서 함께 노력해서 개선해 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안 수사권의 문제는 이미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보안 수사권의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들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표명하시는 분들은 다 진지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검찰의 권력 남용은 지금 이참에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인식이 있습니다. 요만큼이라도 틈을 주면 검찰은 다시 나쁜 짓을 할 거다. 이것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뻔히 보이는데 그 빈 구멍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일체의 보완 장치 없이 해도 좋은가? 라는 진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다 서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님의 입장을 굳이 제가 다시 해설해 드린다면 아까 말씀처럼 문제가 있는 건 100% 알지만 그렇지만 뭔가 보완이 필요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
검찰의 권력이 남용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완전히 할 수 있는 최대한 뿌리를 끊어야 된다는 요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에 대해서도 나는 이해한다. 그러니까 그건 국회에서 결정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의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에 대해서 아우 저놈은 나쁜 놈, 저건 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른바 하나의 민주 진영이다 이렇게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 다 함께 검찰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논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현재로서는 저는 제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것이 불가피합니다 하고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당에 가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고, 그러면서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문제, 혹시 그랬는데 그때서 또 고쳐야 하나? 그것은 그 다음 후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략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잘 여러분들께서 제 부족함을 덮어주셔가지고 1년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특별히 다시 한번 1년 전에 정권교체라는 큰 흐름을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새롭게 출발한 정부에서 대통령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면서 국정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국무총리의 일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당에 돌아가서 아직 4년 남아있는 이 기간은 저는 대한민국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 누가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길 바라겠습니까? 실패하길 바라면 안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어려운 어떤 난관을 겪어서 새 정부를 세웠는데 남아있는 4년, 이 정부 5년이 찬란하게 성공하는 어떤 국정성공으로 이어져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뽑혀진 대통령이 자신의 구상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와 여당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또 정부 여당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신 더 잘 성찰하고 더 혁신해서 더 열심히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무겁게 받아들여서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저도 남아있는 총리직을 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당에 돌아가서도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국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편안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